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벌써 70회네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시간에 이어서 한국이 낳은 인파이터, 아웃복서 마지막 편으로 테크니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그 인파이터를 좀 분류를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웃복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테크닉이 뛰어났던 한국이 낳은 테크니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백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이셨죠? 닉네임은 코토바님이시고요. 서준아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편부터 같이 얘기를 이어나가신 구혜은 플로리가 아이디십니다. 구본정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본정님 오늘 여기 오실 때 따님이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주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재미있으십니까? 대표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정말요? 구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야,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겠네. 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라고 네. 좀 전해주십시오. 실속을 챙기시네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크니션은 아웃복서보다는 좀 분류하기가 편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코토바님부터 한번 예. 테크니션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분류하기가 편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복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파이터 아주 중남미나 그러니까 진짜 서구 선수들을 상대할 수 파이터가 되기에는 이렇게 체격 조건이나 스태미너가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한국 어떤 풍토상 아웃복싱은 좀 재미없어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타협점으로 이 테크닉을 연마하는 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지향하다 보니까 테크니션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 조직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예로 복싱에서도 이 테크니션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도 양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뭐 여기 몇 가지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을 이제 이렇게 적었지만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인사이드 점유 능력하고 테크니션이라면 인사이드 점유 능력하고 펀치 정확도 이 두 지점이 테크니션이라면 갖춰야 할 요건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사이드 점유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파이터와 아웃복서 사이 아주 그냥 미묘한 지점에 이 테크니션들의 어떤 이 무브먼트가 이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저는 이제 복서로 박찬영 같은 선수는 아웃복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이유가 굉장히 인사이드를 점유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안에서 숏블로를 구사를 하는데 그 숏블로 구사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딱 떠오르는 한국형 테크니션의 전형으로 저는 이제 박찬영 선수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밖에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많이 겹쳐지는 걸 거예요. 아마 뭐 이승훈, 홍수환, 김상현. 전 김상현 선수도 한국이 나온 테크니션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지인진. 그리고 장정구 선수도 저는 테크니션. 그러니까 왜 저는 장정구 선수가 뛰어난 테크니션이라고 봤냐면 테크니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 임기응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변칙도 할 수 있고 상대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운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장정구 선수는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유재두, 오영세, 한국의 레너드라고까지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극찬을 받은 오영세, 그리고 박찬희 선수도 전 테크니션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복싱 기량을 보인 서성인, 이렇게 좀 꼽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아웃복서를 선별하실 때보다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여러 선수를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구본정님은 어떤 복서를 뽑으셨습니까? 예, 저는 홍수환, 박찬희, 장정구, 신희섭, 이승훈, 박찬영, 김용강, 지인진,
최재원, 김봉철 선수 뽑았습니다. 아웃복서랑 겹치는 복서도 많이.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웃복싱을 잘하는 선수 중에 테크니션이 좀 많다고 네. 생각을 하는 편이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겹치겠죠 아무래도. 예. 저 임준배 위원님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저는 또 여전히 또 외형으로 또 해서 일관되시네요. 테크니션의 외형은 도대체 어떤? 아 궁금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체급 동일 체급으로 봤을 때 신장이 적당하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고 테크니션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복서 중에도 테크니션 아웃복서가 있고 테크니션 인파이터가 있는데 오소독스로 봐야죠. 그래서 인아웃을 이제 그 인아웃을 자유자재로 좀 구사를 하고 극단적으로 한쪽 스타일로 안 치우치고 조금 아까 준한 씨가 얘기한 그 임기응변도 강하고 네. 뭐 나름 두뇌 복싱도 하고 또 하나의 테크닉은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테크닉의 하나로 보고 그런 쪽 작전도 뭐 잘 짜고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1회 때 거론했던 뭐 허버트 강이라든지 김사항 선수도 나름 작전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작전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치고 받고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비해서 이 테크니션으로 분류가 되면 좀 더 그 크레버한 복싱을 한다고 일단 외향적으로는 뭐 그런 선수인데 제가 꼽은 선수는 뭐 우리나라 테크니션은 뭐 테크니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승훈 선수가 있고 홍수환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초대 챔피언이었던 김기수 선수도 약간 뭐 인아웃을 하지만 테크니션으로 봐야 되고 장정구 선수 그리고 저는 이제 백인철 선수도 펀처지만 테크니션으로 봐요. 그래서 뭐 아웃복싱 뭐 인아웃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박찬희 선수도 뭐 희대의 테크니션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유재도 선수도 펀처지만 아웃복싱에 기반을 뒀지만 또 그 들어갈 때는 굉장한 인파이팅을 보기 때문에 그 오소독스 테크니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영수 선수도 그 보긴 좀 투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복싱을 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선수로 보고 뭐 대충 뭐 이제 이 정도를 이제 뭐 10명에 넣는다면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름 그 탑 레벨을 그동안 했는데 인아웃 인파이터나 아웃복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죠. 그래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정순현 선수도 아웃복서라고 하지만 인파이팅하고 같이 구사를 하고 박종팔 선수도 뭐 테크니션 펀처로 봐야죠. 백인철 선수와 좀 비슷한 맥락이고 정영길 선수도 제 주장에 그 체형으로 보면 아웃복싱을 할 것 같은데 뭐 파이터에 가까운 테크니션이고 서성윤 선수의 또 테크니션으로서의 서성윤 선수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외에 그 주니어 웰트급의 그 우리나라 나름 그 4인방이죠. 구상모, 안경덕, 김웅식, 뭐 이상호 선수, 뭐 지문실 선수까지도 테크니션인데 지문실 선수는 조금 그 공덕이 좀 여기에서 얘기하기엔 조금 약한 면이 있고 그 외 허준 선수도 저는 테크니션으로 보고 또 이용훈 선수도 아웃복싱의 기초를 둔 뭐 테크니션, 뭐 이용훈 선수 테크닉이 좋았고 그 외에 뭐 고생근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양홍수 선수는 뭐 체형은 파이터인데 주로 아웃복싱도 하고 뭐 들락달락하면서 좀 나름 그 까다로운 복싱을 했던 테크니션 까다로운 예. 복서. 아 사우스포. 네. 그리고 최용 선수도 저는 테크니션으로 뭐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충 뭐 그 정도고 유한길 같은 선수는 유한길 선수는 좀 파이터에 가깝죠. 네, 테크니션으로 보기는 좀 투박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옛날로 가면 유아령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테크니션이고 그 전으로 가면 이제 강부영 선수도 좀 일반인 테크니션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것 같고 김현 선수도 체형으로는 인파이터 할 것 같은데 인파이터가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복싱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뭐 인아웃을 뭐 어떨 때는 그 작은 키로도 아웃복싱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김현 선수도 좀 굉장히 까다로운 테크니션으로 보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정영길 선수도 테크니션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인아웃 인파이터 아웃복스로 극명하게 나누지 않는 우리나라의 나머지 탑 레벨들은 뭐 어느 정도 다 테크니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테크니션을 저도 선정하면서 그 기준을 아까 코토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인사이드 점유 능력
또 그렇고 저는 이제 그 디펜스 어느 정도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 자기의 공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한 그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가는 거죠. 자기 스타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능력이 이제 테크닉의 한 분야라고 보는데, 박찬희, 홍수환, 장종구까지는 저희 네 명이 모두가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과 저는 변정일 선수, 아, 예. 또 박종팔 선수, 백인철 선수, 서강일 선수, 지인진 선수, 서성인, 김봉철 선수 이렇게 10명을 김봉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전 시간에 이제 아웃복서와 테크니션을 믹스한 그 형태를 신희섭 선수와 이상호 선수로 봤다면, 인파이터와 테크니션을 좀 믹스한 선수를 한쪽으로 딱 그 섣불리 제 입장에서는 기준으로 가르기가 어려운 선수가 이승훈 선수와 박찬영 선수, 그리고 김광선 선수랑 권철 선수 이렇게 김광선 뽑아봤어요. 선수가 또 있었고. 테크닉만 따져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국내에 그 내노라 하는 테크닉을 가진 선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최호삼 선수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의 테크닉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뭐 최호삼 선수도 그 굉장히 두뇌 복싱이고 두뇌 복싱. 뭐 인아웃을 하고, 최호삼 선수야말로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신체적 능력보다는 그 어떤 기지와 그 두뇌로서 그 자기의 실력, 복싱 센스. 복싱 센스가 대단했던 선수였죠. 한때 그 아르세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이영래 사범님을 그 우연히 이제 만났어요. 몇 분이 같이 만났는데, 오늘 경기 뭐 어떻게 예상하시냐 그랬더니 굉장히 편안한 그런 표정으로 무리 없다. 그리고 저 최우삼 선수는 장정구 선수와 유명우 선수를 합쳐놓은 것 같은 선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안심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날 안타깝게 타이틀을 뺏기기는 했지만, 근데 그 시점에서만큼은 일본에서 이제 야마구치 신고를 KO시키고 와서 예. 약간의 불안감을 주긴 했어도 그래도 최우삼 선수가 롱런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 아르세 선수와의 아시죠? 시합은 후에 보니까 이제 아르세가 진짜 대선수였던 게 맞습니다. 판명이 됐는데, 그 시합만 놓고 보면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작전에 실패하기까지만 해도 대응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데미지를 너무 이제 쌓여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글쎄 시합 양상을 좀 바꿨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최우삼 선수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복싱 환경도 안 좋아질 때이기도 하고, 그 자기의 실력만큼은 더 뻗어나가지 못했고, 결국은 나중에 무리하게 해서 좀 뭐 마지막도 그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렇게 끝났지만, 그 원래 실력보다도 더 못 뻗어났던 뭐 그런 경우가 된 것 같고, 박찬희 선수 같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테크니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승훈, 홍수환, 서강일 선수도 사실은 아웃복서지만 테크니션이고, 그리고 저는 백인철 선수도 굉장한 테크니션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유재두 선수도 그 당시로는 그 중량급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선수로는 테크니션으로 본 것 같고, 최용수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글쎄 우리나라의 뭐 탑복서들은 다 테크닉이 있으니까 저거 하는데, 그 중에도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 선수 같으면 이제 이미지가 이승훈이나 박찬희 선수가, 특히 저거 이용훈 선수도 굉장히 테크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좋았죠. 예. 이용훈 선수를 가르치신 분이 이제 조민 관장님이신데, 저희 복싱엠 부회장님이시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용훈이는 참 영리하다. 왜 그렇게 보시냐고 여쭤봤더니, 상대가 누구를 만나든 쟤를 KO시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이길 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KO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정말 그 극찬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경제적인 복싱을 했네. 그리고 피지컬도 좋았죠. 그래서 이용훈 선수도 뭐 많은 선수가 거론이 되지만, 국내로 세계 타이틀을 유치했으면 누가 됐든 뭐 챔피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서 한 시합은 좀 약간 좀 그 마지못해 한 것 같은, 뭐 갑자기 뭐 성사된 뭐 그런 느낌, 준비 안 된 데 가서 한 느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지만 결국은 또 뭐 부상으로 인한 뭐 중간에 뭐 시합이 끝나고 해가지고 그렇고, 정순현 선수도 굉장히
좀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테크닉이 좋은 선수였죠. 네. 일단 그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정순현 선수도 굉장히 그 임팩트가 좀 있었던 그렇지만 이제 뭐 세계 타이틀 도전 쪽에 대해서는 좀 불운했던 그런 선수 같고 그래서 이 테크니션은 정말 뭐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본종 씨는 뭐 가장 좀 강했던 그런 느낌이 강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뭐 심각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같이 합류해서 하시다 보니까 좀 낯서실 거예요 오늘. 뭐 일단 뭐 위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이용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울 페레즈 선수하고 이제 서울에서 원래 시합을 하기로 했다가 아, 예, 그런 방송사 파업 때문에 이제 못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빅토르 라바날레스하고 이제 미국에서 시합을 한 배경이 그 바로 전에 그 바로 앞에 그 다츠요시 선수랑 일본에서 시합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 선수가 눈부상으로 타이틀을 반납을 하면서 휴양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그 라바네스하고 예. 잠정 타이틀 예, 매치를 잠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했지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길 거라고 봤고 나중에 시합을 본 거로도 뭐 졌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판정이 뭐 그렇게 나왔는데 기회가 또 올 줄 알았는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뭐 나중에 은퇴할 때 일본 가서 시합 진 거 외에는 패가 없는데 오랜 동안 세계 랭킹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당시 한국 복싱이 좀 많이 사양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기회가 안 오고 이제 뭐 그 신의 그 조영주 선수하고 무승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인가 일본 가서 이제 판정 그 이시고조한테 이시고조한테 지고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그 라울 페레스 얘기 나왔을 때 라울 페레스는 180cm 정도는 최장신이죠. 최장신. 그뭐 나름 샤프하긴 하지만 국내로 끌어들였으면은 뭐 케어는 몰라도 판정으로는 이용훈 선수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것 같고 다스요시 같은 경우도 뭐 일본에서 하면은 장담은 못하지만 워낙 기복이 있는 선수니까 붙었으면 좀 찬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그 어떤 대진에 대한 운도 없었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뭐 7, 80년대 같이 호황이었으면 좀 더 많은 찬스, 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굉장히 한국 권투가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선수들이 기피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한국 선수가 가도 일본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이 또 복싱이 이제 약세 쪽이었으니까. 예. 그러다 다츠요시라는 이제 그 신예 스타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눈부상을 당하면서 세계 타이틀 매치에 적용된 첫 잠정 타이틀이 이제 이용훈 선수와 라바날레스 국내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다츠요시 때문에 생긴 그 인터림 챔피언이죠. 잠정 챔피언이란 용어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면서는 챔피언을 체급별로 양산하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이제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본정님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에 그 꽃을 막 피기 시작한 선수들은 80년대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기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국내 프로모션들이 줄줄이 이제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랭킹에서도 많이 이제 그 불이익을 받고 또한 세계 도전의 찬스를 국내에서는 이제 유치를 아예 못하는 왜냐하면 방송국이 이제 갑이 되면서 중계권료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액수를 제시를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타이틀 매치를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90년대는 돼버렸어요. 이용훈 선수가 라바넬레스와 경기할 때도 중계 안 해줬잖아요. 예, 안 했어요. 그건 녹화 중계도 안 예.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딴 루트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싸웠어요. 그 시합도 잘 싸웠는데 차라리 그냥 12라운드까지 갔으면 조금 더 점수에서 좀 더 이용훈 선수 쪽에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갑자기 끝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좀 아까운 선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 80년대는 뭐 나름 찬스도 많이 갖고 후회 없이 했지만 뭐 그 정도에서 끝났던 선수지만 국내나 뭐 아시아존에서는 굉장히 뭐 부동의 위치였던 선수들, 뭐 정영길 선수라든지 황충재 선수도 임팩트는 굉장히 강했죠. 황준석 선수에게 지기 전까지
그래서 황충재 선수도 그 당시에 뭐 레너드하고 하네, 헌즈하고 하네, 뭐 쿠에바스하고 하네. 쿠에바스와는 날짜가 잡혔다가 네, 몇 번 연기된 사이에 이제 황준석 선수랑 하게 됐죠. 그 황충재 선수도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이상호 선수도 뭐 마찬가지로 굉장한 테크니션 펀처로 그 당시에 그 복싱의 인기 스타면 지금의 누구 정도 될까요? 누구 정도 인지도가 있을까? 스포츠 선수. 다른 종목을 뭐 지금 현재 어떤 스포츠 트렌드로 보면 누구 정도 유명한 뭐 프로야구 선수 정도 될까? 뭐 그랬을까요?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위급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70년대는 복싱 스타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다 이름을 알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프로야구 스타보다 더 위급이죠. 그러니까 70년대는 틀림없이 뭐 프로야구도 없었고 프로축구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프로복싱의 스타가 거의 스포츠의 그렇죠. 스타 탑이었죠. 예. 여학생들도 거의 많이 네. 나왔습니다. 프로 그렇죠. 스포츠가 거의 사실상 유일한.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챔피언 되면 일단 스포츠 신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문 일면에 났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프로레슬링이 이제 쇠퇴한 이후에는 이제 프로복싱이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전 스포츠를 망라해가지고 이제 그 씨름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씨름에서도 이제 이제 씨름이 프로 씨름이 83년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그러니까 50화국 들어서면서 막 프로야구 막 뭐 프로 씨름 생기면서 좀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스포츠 스타는 복서가 최고였죠. 예.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제 기억에 김태식 아벨라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어졌는데 진 시합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반에서 남자애들이 야 아벨라가 그렇게 강했단 말이냐 가지고 이렇게 막 분석도 하고 나름 그 꼬맹이들이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몇 놈이 모아서 세계 랭킹 외는 거 시합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죠. 세계 저는 김태식 아벨라 경기가 끝나고 그 후로 20년 동안 아버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합을 몰래 보러 갔다가 화면에 잡혀서 나중에 걸리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그래서 뭐 테크니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복싱 황금기 얘기가 왜냐하면 여기는 주로 여기서 지금 이용훈 수처럼 다 못 다핀 적이도 있지만 뭐 사실 박종팔, 백인철, 박찬희, 뭐 김기수, 홍수환, 이승훈 선수는 뭐 놓친 찬스도 있지만 그래도 복서로서는 만개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업적을 했던 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승훈 선수가 그렇게 저희 이렇게 복싱 팬이나 매니아가 공인하는 한국 그 테크니션의 대표급임에도 왜 정상에서 물론 IBF 타이틀을 따서 방어도 몇 차례 했지만 뭔가 한 끗이 부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는 이제 제가 언제도 우리끼리 한번 얘기했는데 펀치라인의 스타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펀치라인 일단 그 펀치라인에서 꽤 그 많이 이렇게 좀 그 노출되고 하는 몇몇의 그 선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복싱 팬들이라면 펀치라인을 되게 그 참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펀치라인의 기사에 대해서 그 인지도가 좋았고 근데 이승훈 선수는 사실 IBF 챔피언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잘은 하는데 뭔가가 조금 뭔가 결정력에서 뭔가가 항상 아쉬운 저거가 있었고 그 지금 생각하면 이승훈 선수는 좀 대기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BF 챔피언이 되고 그 사이에 뭐 메이저 타이틀 도전했다가 그 졌지만 경험도 싸고 근데 이제 뭔가 완숙 단계에 이르렀을 땐 좀 이제 연령적으로 좀 약간 진한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IBF 타이틀 매치는 도전자의 뭐 질을 떠나서 그 IBF 타이틀 매치는 굉장히 결정력 있는 시합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아쉬웠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까이아스와의 시합도 뭐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바꿔 말하면 결정을 못 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뭔가 잘하지만 정말 잘하지만 뭔가 약간 그 아쉬운 그러니까 뭐 시원한 맛이 없는 그런 기간이 좀 오래였던 것 같아요. 이정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김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나름 그
뭐라 그러나 끊는 맛이 있잖아요. 시합에 대해서 어떤 그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승훈 선수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 뭐 그 저기 복싱을 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승훈 선수랑 김지훈 선수 경기를 보여주면 이승훈 선수가 더 유명하고 많은 복싱 팬들 사이에서 한국인한 대표적인 테크니션으로 회자는 되지만 막상 그 경기 모습을 보여주면 김지훈 선수 경기 모습에 더 감탄을 하고 그만큼 정말 복싱 잘한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김지훈 선수는 막 연습벌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타고난 천재성. 예, 그래서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유 차이가 뭘까 하는 게 의외로 이승훈 선수가 예전에 이제 장 박사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고지식한 그게 그 틀이 굳어진 상태로 한다면 김지훈 선수는 거기에 아주 그 유려하고 날렵한 그 복싱 센스가 이렇게 가미된 그 차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들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승훈 선수는 굉장히 그 성실하게 맡은 연습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김지훈 선수 막 어제까지도 놀다가도 오늘 링에서도 막 팔딱팔딱 뛸 것 같은 다운도 막 되고 그런 막 그 시합 하나하나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예. 진 건 없지만 이기는 게 뭐 다운도 되고 뭐 바로 또 되갚아 버리고 뭐 그런 게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상대가 보비 베르나가 어쨌든 국내에 와서 서성민 선수를 그래 2번이나 괴롭혔는데 그렇죠. 그러게 역전 KO 시켜버리고 또 이승훈 선수를 루디 KO 카시카스. 시켰던 카시카스를 네. 또 KO 시켜버리고 그리고 팔라시오스도 그 나중에 세계 챔피언까지 그렇죠. 저는 뭐 만만치 않은 선수였고 일단 그래 서성인 1차전이 임팩트가 강했죠. 그 맞습니다. 당시까지는 서성인 선수가 뭐 그 체급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고 그랬는데 예, 저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 김지훈 선수를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아웃복서로 분류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웃복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선제 공격 저는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동양 챔피언 시절부터 이미 아웃복싱 스타일을 그렇죠. 탈피했어요. 네. 저는 이제 김지훈 선수 테크니션으로 넣었는데 아웃복서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체형적으로 인파이터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체형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형이라면 완전한 아웃복서 아닙니까? 뭐, 미남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에릭가조는 절대로 잘안 아웃복싱 맞을 하면 안 것 되죠. 같고. 그래서 근데 김지훈 선수는 이렇게 보면 좀 타고난 감각으로 복싱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을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싱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복싱사에 무패로 타이틀을 갖고 은퇴한 선수가 의외로 안 많아요. 예. 그 또 미스테리죠. 지난번 오래전에 이제 이성열 이사님의 그 재미난 가설이 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는데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고 아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선수 은퇴? 예. 그 이제 복싱의 흥미가 이런 거겠죠. 복싱의 어떤 흥미가 있고 그 김지훈 선수도 계속 그 연예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 그 누님의 영향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약간 그쪽 끼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우리가 뭐 복싱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선수들이 그 틀에 박힌 맨날 훈련하고 하는 게 그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걸 그냥 이게 내일이려냐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증도 나고 하게 되면 그 왜 은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은퇴라는 건 뭐 그 선수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 복싱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도 있잖아요. 가끔 무지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가서 연예인 생활이 너무 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가는 것처럼 복싱의 어떤 그 흥미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글쎄 그래가지고 이게 복서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정말 그 깨끗하게 그렇게 상처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매력이 있고 그냥 갈 때까지 가가지고 장정구 선수처럼 그냥 험한 꼴 다 보이고 그렇지만 그 전에 업적 같고 정말로 그냥 그 장정구 선수가 마지막에 진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그 맥없이 진 거가 하고는 또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타깝고 처절했죠. 처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그것도 어떤 승부사에서는 역사로 되는 거고 복싱 팬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 그러니까 뭐 거론하지만 누구같이 뭐 황당한 세계 타이틀 매치 저건 뭐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지나고 나면 그거대로 역사가 있고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우와 장정구를 외국에서 비교를 하면은
일단 뭐 우리는 유명우 장정구 선수의 그 누가 어떤 그 업적이나 어떤 게 낫냐고 평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은 거의 7, 80%가 장정구를 뽑아요. 그거는 유명우 선수가 상대적으로 모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범생처럼 정말 안정되게 했는데 그에 비하면 장정구 선수 우여곡절도 많고 위체급도 도전을 하고 뭐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했기 때문에 장정구 선수는 아주 코리안 학해가지고 아주 거의 뭐 한국 복싱의 경량급의 대명사처럼 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명호 선수는 그 실적에 비해서는 외국에서는 평가를 좀 덜 받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일본도 그렇더라고. 장정구에 대한 거는 정말 절대적이고. 장정구 선수한테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 재미난 점이 이제 어떤 면이었냐면 한국 복서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약한 유형들 말하자면 뭐 왼손잡이라든가 발이 빠른 아웃복서라든가 자기는 굉장히 자신 있대요. 그런 거 지금도 그 박찬희 선수하고 대담하는 걸 봤는데 박찬희 선수는 자기는 왼손잡이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왼손잡이가 그렇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웃복서 까다롭다 유명한 선수의 아웃복서 편하다. 근데 이제 장정구 선수가 되게 힘들었던 체력전을 앞세운 파이터들은 굉장히 자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결은 좀 틀리지만 유명우 선수가 약간 이승훈 선수 같은 좀 성실하고 아주 예. 아주 그 정제된 스타일이면 장정구 선수나 그 김지원 선수는 그냥 타고난 네.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복도 좀 있고 사실 그거에 비하면 유명우 선수 정말 기복 없잖아요. 정말 안정된 복싱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장정구 선수는 일단 그 역사가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뭐 사생활도 약간 문제도 있었던 적도 있고 그 방어전의 내용도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방어전도 뭐 막 형편없는 시하고 형편없이 하고 또 뭐 어려운 시합 같은데 또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비하면 유명호 선수는 정말 안정된 그 경기 운영을 했었던 선수니까 재미로 따지면 글쎄 사람 따라 틀리지만 장정구 선수가 좀 드라마틱하죠.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의 반응도 평가가 그리고 굉장히 일단은 다른 위체급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 모험도 한번 네. 해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차피 뭐 체중을 못 맞춰서 했겠지만 그 체급에 안주하지 않고 위체급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다 실패는 했지만 시합 내용이 다 아쉬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 헤르만 토레스하고 경기 직후에 인터뷰를 한 그 내용도 그러니까, 그냥 네.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폰치가 너무 세가지고 유명호 선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유명호 이렇게. 선수는 이기고의 세레머니도 굉장히 그 안정되고 하는데 장정훈 선수는 뭐 굉장히 네. 어디 보면 막 독가시기하고 할 때 보면 뭐 거의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거의 죽은 표정하고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어필하는 것도 있고 인간적이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경기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독갈시키하고 할 때 스태미너가 완전히 고갈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런 그래도 반응이 그때 승부 안 났어도 끝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냥 본능적으로라도 결코 포기할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포기하지 죽으면 않을 죽었지 거예요. 본능이 그렇게 움직여서 머리로는 아우 난 힘들어서 이러다 죽겠어요 그리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니션 하면 중량급의 옛날에 유재수 선수도 굉장한 테크니션이었어요. 예. 특히 그 바디샷은 정말 그 박종팔 선수의 버금갈 거예요. 근데 이 유재두 우리 관장님은 결정적인 게 이 큰 샵에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 스포츠 기자가 썼는데 스파링하면 몬존도 이길 것 같다고 썼는데 결국은 그 와지마고이치와 2차전도 뭐 약물이 어땠네 뭐 그런 소리도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경기 초반을 보면은 굉장히 뭐 연했다고 틀림이 없는데 자기 작전이 안 먹히고 이제 그 뭐 와지마가 로우다킹 심하게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멘탈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기 중반 이후에는 그냥 뭐 말대로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뭐 완전히 자기 패스를 잃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걸 보면 유재두 선수가 좀 더 그 지금같이 시장이 넓고 그 정도 실력이라 좀 해외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랬으면 굉장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저평가됐고 좀 아쉬운 선수가 변정일 선수예요. 사실 변정일 선수 테크닉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약간 부르네 아이콘 같죠? 좀 그렇죠. 88 올림픽 때 그런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야쿠시와의 그 일본 원정 방어전을
그냥 경기 내용대로 이겼더라면 그때 그 강탈당하지 않고 이겼더라면 그 경기를 짐으로 해서 코칭 스태프과의 불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쿠시즈와의 2차전은 제 컨디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손 놓은 상태로 예, 입대한 상태에서 그 자기 소속 체육관에서도 운동을 못 하고 다른 체육관에 가서 그냥 품팔이 하듯이 운동하고 원정을 간 거기 때문에 그 1차전이 모든 운명을 바꿔놨어요, 사실. 근데 정말 1차전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억울한 패배를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이에요. 정말 그 일본에서도 원사이드하게 이겼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운영을 잘했는데 그것이 아마 변정일 선수의 운명을 좀 갈라놓은 것 같고 그때 이겼다면 그 당시 이제 화랑 프로모션의 장병호 회장께서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어요. 그랬다면은 그 이상의 어떤 롱런 또 다른 빅매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이도 또 한참 때였었는데 변정일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쉬운 선수는 뭐 라바날레스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압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국내였지만. 그 지인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3차 방어전이죠. 3차 방어전에서 예, 일본 가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파이트를 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오스카라리우스와의 대전도 계획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 시합은 내가 지인진 그 쿠시모토 시합은 보고 별로 서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 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져버린다고. 그래서 야 저건 저러면 위험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파 판정인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라운드별로 보면 아예 억울하지도 않은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지인 선수가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았는데 유효타 놓고 뭐 코시모토가 잼 몇 개 날린 것 같고 뭐 그러면 코시모토 쪽으로 점점 가. 근데 그게 속조로시 막 라운드가 몇 개 지나가 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인진 선수 코시모토 시합도 편파 판정이긴 한데 저는 그 시합보다는 변정일 선수 시합이 더 편파 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치들 관장님들도 뭐 TV라면 TV라는 게 이기려면은 그라운드를 확실히 잡고 나가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판정에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지는 라운드는 지더라도 이기는 라운드는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사실은 포인트를 이 포인트 시스템에서는 저거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가고 쟤도 때린 거 없고 나도 때린 건데 내가 왜 졌어 하는 거는 좀 애매하고 뭐 하나라도 어필할 수 있는 거 한 번이라도 공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점수를 계속 밀어도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시합 끝나면 공격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채점 보면 지면은 이제 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따는 것도 뭐 어차피 시스템이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뭐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인진 코시모토 시합은 후반에는 좀 지인진 선수가 몰아붙였는데 초반에는 별거 한 거 없이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라운드 다 제껴져 버리면 마지막에 좀 강하게 몇 라운드 이겨도 앞에 실점한 라운드 개수로 따져가지고 지는 수가 생기니까. 사실 경기 끝나고 지인진 선수가 코시모토 코너에 위로해주러 가거든요. 위로해주고 오다간지 그 판정 결과를 듣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어이없어하던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변정일 제가 이제 느낌은 변정일 이름이 뭐야? 야쿠시지 야수코치 누구지? 야구시지. 야스이. 변정일 야쿠시지 1차전은 딱 보고 아 이겼네 그랬고 코시모토 지인진 시합은 딱 끝났는데 모르겠네 그랬어요. 내가 경기는 이겼지만 좀 그러니까 불안한 일본인을 감안할 때 변정일 야쿠시지 시합은 1차전은 보고 이겼네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지인진 코시모토 시합은 이거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직감이 조금 있긴 있는 거니까 김용강 다마쿠마전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고 아슬아슬했는데 김용강이 이만하면 적지지만 이겼다 이렇게 내가 시합 보고 거꾸로 된 게 최용수 하다케야마 1, 2차전. 1차전은 난 졌다. 하다케야마가 졌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랬고 공정. 그러니까 여기서 졌다는 거는 그게 일본에서 한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 그 2차전은 이 정도면 일본에서 이겼네 그래도 졌다고 나와가지고
참 판정이라는 게 저는 외려 그 최용수 선수랑 미타니 야마또 그러니까 2차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로는 1차전이고 아, 두 선수의 예. 두 번째 경기. 거기서 진 줄 알았어요. 저도 뺏겼겠다라고 했는데 판정 나고 맞아요. 최영수 울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아슬아슬. 자기도 좀 어렵다고 봤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말 판정이 박빙의 나와서 승부였는데 모르겠네 했는데 이긴 건 김용광 다 맞고 맛이야. 그거 야, 모르겠네 하고 아 잘했는데 졌네 했는데 이긴 건 염정균 고바야시잖아. 그거는 이제 심판진이 두 명이 일본인이었으니까. 좀 전에 그 지인진 코시모토 시합할 때가 네. 10대 10이 없어지고 거의 10대 무조건 10대 9 이렇게 갈 그러면은- 때인가요? 그렇긴 전이에요. 근데 그렇긴 전이에요. 그 10대 10을 규정화된 건 아니에요. 규정화된 건 아니고 그 이제 세미나 때도 가보면 진짜 못 주겠으면 차라리 10대 10을 줘라. 이상하게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대로 꼭 갈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A 심판은 갈라야 되니까 나는 홈코너가 10대고로 이겼어 하고 B 심판은 나는 홈코너가 10대고로 이겼어 하면 둘이 2점 차가 벌어지는데 네. 차라리 그냥 10대 10을 주면은 점수가 같이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계 타이틀 매치 뭐 30번 이상 나갔지만 10대 10 준 놈 한 번도 못 봤어. 그 많은 시합에서. 그러니까 갈른다는 얘기예요. 갈르는데 그 갈르는 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대 10을 하나쯤 줘놔야지 점수가 같이 가는데 나눠줘 버리면 이제 그게 점수차가 벌어져 버려. 그게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나누다 보니까 10대 10을 꼭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심판들이 약간 자존심 같아. 10대 10 주면 괜히 막 구태연해 보이는지. 그리고 어쨌든 10대 10을 많이 주면 싫어하잖아. 뭐 요새는 10대 10이 없어요. 10대 10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복싱엠 룰에서 그냥 4라운드 시합은 어려우면 한 라운드 정도. 그러니까 이게 4라운드 시합을 뭐 10대 10 주라 그러면 뭐 3라운드 10대 10 주면 정말 이상하게 되니까. 근데 정말로 때리는 숫자까지 똑같을 수는 없고 암만 박빙이라도 누군가는 조금 뭐 요만큼이라도 이겼으니까 10대 골 줘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 저찌 보면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하고 코시모도 지인진 시합은 지금 생각해도 지진 않았지만 그 1번 터스에 놀아나기 쉬운 전형적인 시합 그 패턴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인진 선수의 기량 하락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지. 그 이미 지인진 선수는 그런 굉장히 여망이 많았는데 2차 방어전 때 그 호주의 그 애송이를 데려다가 뭐 이기긴 했지만 당연히 케어리 이겼죠.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놓고도 결정을 짓지 못했다는 이미 많이 실망한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지인진 코시모도 시합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만약 10대 10 있으면 앞엔 다 거의 10대 10이고 뒤는 지인진가 10대 9예요, 다. 후반 쪽은 주로 많은데 앞에 10대 10을 코시모도 쪽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라운드 개수로 따지면 코시모도가 이긴 거지. 그 일본 애들은 자기는 그 편파적 판정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초반부터 그 제인슨 선수의 그 장기인가 아까도 그 저기 황 대표님이랑 같이 의견을 인사이드 점유를 해서 그 쇼트블로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따는 그 제인슨 선수 특유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소극적인 탐색존으로만 호송세월을 그게 하다가 보면 지인진 선수는 계속 밀고 코시모도가 가끔 잽을 성공을 시킨다고. 우리가 누가 그렇죠. 이긴 것 같지도 않으니까 10대 10 있으면 계속 10대 10 주고 후반엔 지인진 선수가 분발해가지고 막 거의 막 몰고 가잖아요. 그건 10대 9로 지인진한테 가는 거지. 근데 앞에 게다 코시모도 쪽으로 가면 판적으로는 그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시합은 딱 끝나는데 이거 물론 한국에서 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변종의 시합은 이거 일본에서 이겼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겼다 해서 했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보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긴 있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지만 일본이 편파 판정이 심한 게 아니라 그날 배정받은 놈이 심판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게 나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뭐 속으로 몰래 그럴지 몰라도 그거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일본 처음 왔으니까 일본 잘 줘야지 하는 놈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일본도 굉장히 공정한 판정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나오는 게 일본이 뭐 그때그때 틀려지는 것보다는 심판진이 어떠냐에 따르고 그 심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보면은 작정하고 왜
꼭 죽어도 이겨야겠다는 듯한 느낌의 시합은 약간 편파판정 나올 확률이 많아.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꽁수를 켜놨는데 나 그 외국 가도 뭐 자기네 이기겠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 밥을 더 잘 사주나? 그건 모르겠네. 그건 하여간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뭐 옛날에는 뭐 심판을 뭐 돈으로 매수했다는데 뭐 요즘 뭐 그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판정은 정말로 그 자기 그날 운인 것 같아. 심판 배정, 심판을 그날 그 심판진, 그다음에 그 심판들이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 그놈들이 그쪽 그 나라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또 어떤 성향의 복싱을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전혀 딴 샷 본 놈 같은 놈이 하나씩 꼭 나온다니까 셋이 졌지 보면. 좀 유명한 이호가 2차전에서 이렇게 셋이 봤는데 이놈은 딴 샷 본 것 같은 놈이 하나 나온다니까. 두 부심이 118대 111, 119대 111, 117대 111을 줬는데 114대 114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변정일 야쿠시지 경기는 그건 흑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나고야가 원래 악명이 높았어요. 나고야는 원래 일본에서도 도쿄 애들이 가서 하기 싫어하는 데가 나고야예요. 최근은 아니죠. 이제 10여 년 전에 정화하면서 이제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고야는 아직도 좀 악명이 높고 변정일 경기는 심판 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경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뭔가 무언의 압력이 있었던 것 농간이 같아요. 있었- 그리고 코시모도 시합도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를 거기도 후쿠오카 그러니까 고향에서 코시모도 했기 시합을 때문에. 딱 보고는 아 이거 모르겠는데 한 게 일본이 그냥 세계타 팀에서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거는 아글박을 써서라도 이겨야겠다는 느낌의 시합이 있어요. 그리고 막 코시모도도 그 지 아버지부터 막 라이프 스토리 하고 막 하대는 게 유명우 이호과 1차적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적으면 김용광이도 다마쿠바한테 졌어야 된다고. 그런 판정이었 그런 판정 놀리면. 근데 그런 거나 뭐 최영수의 그 하다깨마 같은 것도 나오는 거 보면 시합 전에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하고 뭔 짓을 하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꼭 그런 거 보면 편파 판정에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코시모도 시합은 하여간 그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같은 세계타도 도전을 해도 그러니까 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아주 목을 메고 하는 듯한 느낌의 세계타 매치가 있거든. 막 코시모도 아버지가 뭐 사비를 털어서 뭐 돈을 댔다는 뭐 이딴 소리 나오면 꼭 그런 시합은 나중에 보면은 KO 되면 할 말이 없는데 판정 가면 꼭 뭐 좀 문제가 나는 확률이 좀 있더라고. 도쿄나 오사카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조금 각오를 아니 근데 하고 오사카도 마찬가지야. 도쿄 애들은 오사카도 편파 판정이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도쿄 지역이 괜찮은 게 아니라 어느 프로모션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악명 높았던 게 교회예요. 구시켄 요코와 그 오니스카 가스야가 있던. 네. 그 오니스카 가스야 경기는 대부분이 오니스카 가스야 샵은 그 마스무라 샵 빼놓고는 판정에 논란이 없던 게 하나도 없어. 아, 카스트로 경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카스트로 경기는 뭐 완사이드하게 이겼는데 그 15베이 샵 1, 2차전도 그랬고 그렇죠. 임재신도 그랬고 이승구 시합도 사실 이승구 시합도 다운되고 뭐 냉정하게 보자면 조금 앞선 경기 같은데 네. 그게 적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졌다고 했는데 임재신 시합은 좀 너무했고요. 그건 너무했고 그 최용수 선수하고 그 미타니 3차전도 다운이 없었으면 마지막에 뺏겼을 그쵸. 거예요. 네, 뺏겼을 네.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서 좀 준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점수 차가 아니 점수차가 완전 네. 박빙이었어요. 아니 나도 현역 네. 심판하고 일본도 뭐 많이 갔지만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준비 많이 하신 아니 것 같은데 준비한 많이 아니 저기 장정구 그 저기 오하씨 2차전도 다운을 7회까지 5번을 예, 뽑았는데 점수차는 별로 안 아니, 그러니까 났거든요. 왜 나한테 점수 나한테 준비 그런 많이 제안이 하고. 안 들어오지 한 번도? 근데 임준배 위원님은 주로 이제 테이켄 프로모션의 시합을 많이 가시는데 테이켄 프로모션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굴지의 지금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또한 그 혼다 그 회장의 마인드 자체가 그런 그 장난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그 혼다 사람은 정말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인 게 그 밑에 있는 저거 야마나카 신스케가 세계 챔피언이 딱 됐는데 네. 그 결정전인가 아마에서 됐나? 그 에스케베라고 해가지고 해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1차 방어전은 임팩트 있게 해야겠다고 그러더니 빅다치니안하고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와. 그 밑에서는 다 봤는데 그 빅다치니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렇죠. 저거고 야마나카 이제 막 세계 챔피언 되다
안 된다니까 혼다 회장이 아니야 오면은 좋은 시합 될 거고 야마나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이겼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복싱계 대부고 그런 분이 있어서 일본 복싱은 분란이 있어도 평정을 이 뭐라 그러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고 혼다 회장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일본에서도 다른 그 관장이나 코치들 일본 복싱 업계가 다 존경을 하는 인물이고 그 양반은 시합이 끝나도 한 번도 링에를 안 올라와. 항상 뒷자리 쫙 뒤에서 보고 이제 외국에 가서 시합할 때는 이제 코너에 잠깐 올라 상황을 보는데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 뭐 앞에 자리에도 안 앉고 어디 쫙 뒷구석 가서 앉아 있고 그 심판들 왔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 김철호 선수가 와타나베 지로랑 방어전 할 때 예, 예. 그 보조 세컨으로 링에 온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타나베지로 경기 판정이 그래서 굉장히 공정했던 거. 로베르토 라미레스도 다운을 4번이나 뽑았는데 질 뻔했어요. 네, 질 뻔했죠. 점수가 한 점 그리고 무승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해서도 일본 선수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진 거면 진 거예요. 아유 당연하다 그러고 필베르토 로만존. 뭐 당연하다 그러고 뭐 그럼 이제 심판들이 자국 선수가 지면은 내가 뭐 공정하게 채점했는데 지면은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 그런데도 아유 뭐 당연히 진 거라 그러고 아유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오히려 그런 적을 하고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말도. 공정의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프로모션은 결국 문 닫았어요. 그 가네이라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일본에 세계 타이틀 매치 뭐 20번도 넘게 가는데 한 번도 못 먹네 그런 게. 뭐라고 얘기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자, 그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래요? 농담이시고요. 아니 근데 그 변정일 선수 시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는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런 판정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뭐 음모론 같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정상적으로는 사실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게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엉터리 판정이었다는 얘기죠. 야쿠시지 2차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서 그렇죠. 나타나서 그렇게 그 디펜스랑 상체 놀림이 좋았던 변정일 선수가 그렇게 어이없는 정타 몇 번을 맞고 계속 다운이 2차전은 야쿠시지가 다른 선수가 된 게 아니라 변정일 선수가 아니 다른 그러니까 변정일 선수가 선수가 됐어요. 변정일 그러니까 선수 의욕이 다른 선수가 떨어지니까 없으니까 아니 디펜스 그러니까 진짜 테크니션의 요건 중에 하나 디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봤거든요. 근데 뭐 야쿠시지 2차전에서는 놀랄 정도로 허술하게 이렇게 들어가다 턱을 맞고 그냥 바로바로 다운을 뭐 4번인가 당했죠. 그래서 네. 뭐 결국은 야쿠시치 선수는 그 좀 엉터리 판정으로 챔피언 되고 다스요시 이겨가지고 굉장히 한동안은 굉장히 스타가 됐죠 또. 다치요시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일본에선 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인기도 훨씬 훨씬 높았고 지금 야쿠시치는 이제 체육관하고 그 아들놈이 이제 굉장히 유망주예요 지금 야쿠시치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지역 타이틀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유망주예요 야쿠시치. 그래서 일본도 보면 이제 우리 한참 복싱 볼 때면 80년대 선수 생활했던 그 2세들이 많이 나오고 다스요시 아들도 지금 뭐 굉장히 유망주로 하다나카 아들이 굉장히 지금 하다나카 아들 야쿠시지가 아니라 하다나카. 야쿠시가 하다나카 저 아들이구나. 그래서 다치요시. 하고 또 누구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코스야 추 아들도 굉장히 그렇죠. 지금 뭐 팀추도 굉장히 지금 유망주로 되고 바스케스 손장가도 뭐 한다는 그런 거 같던데 바스케스 주니어는 이미 뭐 현역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복싱 볼 때 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허기야 뭐 한 10년 한 8, 9년 전에 멕시코에 총회 갔더니 그 이벤트를 시합하는데 조지 포먼 3세가 나오더라고. 근데 조지 포먼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근데 더럽게 못해 헤비급인데. 그래서 멕시코 헤비급 선수하고 하는데 멕시코 헤비급 선수가 160 한 5쯤 되는데 헤비급이야. 몸이 어떤지 알겠죠? 이거는 인파이터로도 버터빈 조그만 거 같은 게 왔더라고. 근데 야 그걸 못 잡고 그냥 해서 아유 자기 할아버지에 비하면 뭐 택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조지 포먼 딸의 애인가 아닌가? 하여간 조지 포먼 3세로 나오더라고요. 참나. 근데 그 아마 선수 안 할까? 그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다는데 이 테크니션은 뭐 얘기하기 시작하고 끝내려면 밤새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이 인파이터 아웃복서 이제 그 테크니션을 우리 구본정 씨가 이제 제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선수 좋은 선수는 무지하게 많았네요. 지금 여기 거론조차 안 된 선수도 뭐 예.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세계 챔피언 출신이나 또 세계 근접한 선수들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세계 챔피언 그 아래 뭐 한국 동양 챔피언, 챔피언 한국 챔피언급을 따지자면 정말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복싱 토크를 앞으로 계속 몇 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할 시간이 있겠죠. 아니 몇 년 더 할 거예요? 이게 원래 코로나 때 그냥 코로나 또 기간 동안 그냥 뭐 이런 거라도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일이 점점 커지네 이제. 코로나 프로젝트였나요 원래? 자, 오늘도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구본정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한국에 낳은 인파이터, 또 테크니션, 아웃복서들에 대해서 경계를 확실히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 임의대로 나름대로 3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우리 임준배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마무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코로나 얘기만 해가지고 뭐 좀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복싱의 황금기 때 그 영멸했던 선수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내일은 주말이고 그래서 뭐 좀 우리나라 국내 올드샵이나 하나 걸어놓고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 여건이 되시면 옛날 샵 한번 주말에 한번 보시고 뭐 옛날을 좀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